제국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일본의 조선 정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강은 청일전쟁,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는 러일전쟁, 그리고 현재 다섯 번째 강의로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요약을 하자면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한 이후에 거듭되는 영국의 요청으로 1914년 8월 8일에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참전을 결정한 일본은 우선 육군을 독일령 산둥 방면 기지에 파병을 해서 칭다오와 산둥 철도를 장악을 하죠. 그리고 태평양전과 오스트레일리아 방면에 이 일본의 해군을 파병해서 영국 해군과 협력해서 독일의 동양 함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또 독일령 남양 제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14년 아시아 태평양 방면에서의 상황이었죠.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러한 어떤 성과를 거둔 일본이 중국에 대한 어떤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중 21개조 요구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중 21개조를 강의하기 전에 당시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전쟁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1918년 8월 이후에 이 서부전선, 즉 유럽의 서부전선, 당시에 이제 서부전선, 서유럽 쪽에서 서부전선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동부전선, 즉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동부전선 두 개의 전선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서부전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연합군들이 독일군의 공세를 안간힘을 쓰면서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동부전선에서는 이 러시아군이 이 탄넨베르그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대패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서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 측도 그렇고 연합국 측도 그렇고 이러한 전선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전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안간힘을 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일본의 동향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본은 이 칭다오 전역과 남양제도 방면 해정에서 영국과 협력을 해서 독일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중국 대륙에 대한 종합적인 이권 확보 방침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4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토 외상이 중국의 21개조를 요구를 합니다. 자, 이 21개조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자면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목은 산둥성에 관한 세계조인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산둥 지역에 대한 독일 이권을 일본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안도서를 외국에 할량해서는 안 된다. 산둥성의 주요 도시를 외국인에 개발할 것, 이런 세계조가 제1항목이고요. 제2항목은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와 관련된 7개 조인데요. 이 지역에서 일본이 확보한 관동주 조차권하고 그리고 만주철도, 안평철도 관리권을 이 99년간 연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경이나 상공업, 광산, 철도 등과 같은 각종 이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항목은 중국이 설립한 제철 회사가 있었는데요. 한해핑 공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제철 회사에 관한 2개 조항인데요. 일본의 독점적 채굴 허가권을 요구했고요. 공동 경영을 추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제4항목은 중국 연안의 항만과 도서들을 외국에 할량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고요. 그 다음에 다섯 항목 제5항목은 중국 전토에 관한 요구 7개 사항, 7개 조입니다. 화남과 화중 지방의 철도 부설권, 그리고 외자 도입에 대한 일본과의 사전 협의 실시, 중앙정부의 재정 및 군사 고문으로 일본인 초빙, 경찰 행정의 일본인 고용, 중국의 일중 공동의 병기창 설립 등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중 21개조 요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일본 내외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이런 원로들은 이 21개조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가토 외상의 외교가 근본적으로 협력을 도모해야 할 이 중국과의 관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언론인 이시바시 탄잔이라는 언론인은 이 야마가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이시바시는 동양경제신보에 이 사설을 게재해서 일본 정부 당국이 대독 개전 이래 노골적으로 영토 침략 책략과 그리고 경박한 거국 일치론을 조장하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오쿠마 내각의 21개조의 요구는 결국 영토 침략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하면서 그러한 배경에는 바로 군벌의 침략주의 이상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자, 해외 의견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윌리엄 브라이언 국무장관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대중정책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죠. 그러나 일본 내의 이 육군의 실력자들은 오히려 오쿠마 내각의 대중 요구 내용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강경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21개조 요구에 더해서 더욱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죠. 자, 이런 어떤 양면적인 이 여론 속에서 일본 정부는 결국 21개조 가운데서 제5항목 7개조를 삭제한 요구안을 중국에 다시 제시하면서 교섭을 계속합니다. 그 결과로 4월 17일, 15년 4월 17일에 중국이 이제 이 교섭안을 수락하게 되죠. 자, 비록 일본이 이 21개조의 요구와 관련해서 이 외교 교섭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럽 열강들이 이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아시아 대륙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권을 강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21개조 사건은 중국뿐만 아니고 구미 이 지역에서도 일본의 대외적 임의를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본은 21개조 요구를 어느 정도 이제 관철시키고 난 다음에 1915년에 텐진 주둔군을 정파하고 일개 사단으로 축소되어 있었던 조선 주차군, 즉 조선 주둔군이죠. 주차군에도 일개 사단을 정설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대한 일본의 군사력 배치가 보다 강화되었던 것이죠. 자, 한편으로 이 유럽 방면의 전쟁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제 전개되어 가고 있었고요. 서부 전선 등에서 이 탱크와 같은 이런 신무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의 해군은 이 새로운 전쟁 양상을 파악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육군과 해군은 1915년에
어, 임시군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청년 엘리트 장교들을 동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 각국의 국가 체제, 공업 동원 상황, 군의 장비와 전략 전술, 교육, 격리 등 이런 제반 양상을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의 임시군사조사위원회는 유럽 각국의 군 편제, 동원, 교육, 피복, 양곡, 전시격리, 그 다음에 인마 및 위생, 외교와 전략 전술, 병참, 축성, 운수, 교통, 병기 등 다양한 분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매월 발간되는 이 조사위원회 월보에 발표를 하고요. 또 육군 내외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편 또 해군조사위원회는 육군보다 한 달 뒤에 이제 이 해군성과 군령부에서 중자 및 대자급 장교 25명을 선발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 해군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동원되는 구미 각국의 전함, 순양함, 잠수함, 항공모함, 항공기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요. 이러한 정보 수집 결과를 일본 해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또 다른 쪽에서는요, 일본이 1914년 칭다오 전역 당시에 일본군은 항공기를 동원해서 독일 요새에 대한 정찰과 폭격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각국이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던 전투기 전력에 특히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에 위관급 장교들을 유럽 전역에 파견해서 항공전력 현황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의뢰와 기뢰를 탑재한 다수의 비행기가 해군 함대에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전략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해군은 1916년에 3개 비행대대로 구성된 요코스카 항공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인 미쓰비시가 기체와 엔진 제작에 착수를 했고요. 이 나카지마라는 대위는 1917년에 비행기 제작 회사를 설립해서 항공기 기체 제작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1917년에 유럽 지역에 파견되었던 이 해군 장교들이 수행했던 항공모함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920년에는 일본 최초의 항모 호쇼를 착공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이 군사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청년 장교들이 1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총력전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국가들이 국가 총동원 체제 하에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청년 장교들이 각국의 여러 현상을 연구를 하면서 일본도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또 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경제력과 또 산업 체제를 갖추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또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청년 장교들이 파악했던 이 총력전 개념과 국가 총동원 체제의 어떤 구축의 필요성을 널리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강연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회보를 통해서 국가 총동원 체제 구축의 현실과 또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고이소 구니아키 소자는 보고서에서 전시에 일본이 동원해야 할 병력을 900만 명, 마피를 2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경제참모본부를 설치해서 전쟁 수행을 위해서 경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전시경제를 위한 국방자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총력전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중국 대륙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육군 혁신파 혹은 세계대전 세대라고 불린 이 청년 장교들이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개별적인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전략 구상을 가다듬었고요. 1920년대에 일본 육군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일본의 이제 지중해 참전과 육군의 시베리아 출병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은 1914년 칭다오와 남양제도 전역 이후에도 영국과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에서 해군에 의한 작전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16년 2월에 이 독일 무장상선이 인도양에 출현해서 해상교통을 파괴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덴만에 이르는 항로의 경계와 말라카 해협의 경비를 위해서 일본 해군 함정의 파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청에 이제 응해서 오쿠마 내각은 싱가포르에 주둔 중이었던 제3함대 소속 제6전대의 경비구역을 확대해서 인도양의 함정 2척을 파견하고 말라카 해협에 구축함 4척을 정파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쿠마 내각은 21개조 요구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강압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죠. 1915년 12월에 이 위안스카이가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도 오쿠마 내각은 위안스카이 반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내각은 오쿠마 내각은 가기 결정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 우월한 세력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재정의 중지와 위안스카이의 퇴위를 요구하기도 했죠. 자, 이 같은 내각의 방침에 따라서 외무성은 몽고와 만주 각 지방의 반위안스카이 운동을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참모차장 다나카 또는 참모본부의 부장 등 이런 육군 지휘부는 만주 지역에서 장쪼린 세력을 지원해서 위안스카이에 대립하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도록 획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이는 군의 원로들은 위안스카이 정부와의 협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오쿠마 내각의 대중정책을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쿠마 내각의 대중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6년 6월 6일에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하고 그 후임에 이제 리 위안흥이 대총통 대리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같은 시기에 이 일본에도 오쿠마 내각이 사퇴를 하고 후임에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리가 임명이 됩니다. 자, 이 데라우치는 조슈번 출신이죠. 육군의 야마가타 원로도 조슈번의 출신입니다. 같은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쿠마 내각이 사퇴하고 데라우치가 총리로 등장을 하면서 야마가타를 비롯한 이 원로들이 이 오쿠마 내각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이런 대중 정책을 변경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 정책에서 이 데라우치 내각은 기존 정책에서 다 새로운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로들의 요구사항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당시에 1906년 10월에 이 마스카타는 자기 저서를 통해서 어, 기존 오크만 내각의 대중정책이 중국을 적대시함으로써 세계의 일본 제국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중국을 형제와 같이 대하고 친선을 유지하면서 이 세계의 파란만장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호 이익을 돕고 나누는 협리 이익의 연대를 만들어서 중국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영토 보존과 기회균 등의 원칙을 준수해서 구미 열국과도 협조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원로들의 당시 주장을 잘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라우치 총리는 이런 원로들의 주문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1917년 1월 9일에 이 데라우치 내각은 각이 논의를 통해서 중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영토 한량이나 병합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본이 성의를 다해서 중국의 개발에 힘쓰고 친교를 증진하면서 일중 제휴를 실현하고 중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지만 다만 남만주나 동부 내몽고, 푸젠, 산둥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기존의 특수 이익을 정진한다는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방침에 따라서 데라우치 내각은 중국에 대한 N 차관 제공 등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라우치 내각은 오쿠마 내각의 기존 대중 정책을 이처럼 변경을 시켰을 뿐만 아니고요. 유럽 지역에서의 전쟁에 대한 입장도 바꿔 나갑니다. 1916년 시점에 유럽 전역은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과 독일 간의 전쟁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영국과 독일은 1916년 2월에 이 베르등 전투 그리고 6월에 소mme 전투와 같은 이런 서부 전선 방면에서 혈전을 치렀고요. 6월에는 북해 해역에서 양국의 주력 함정들이 동원된 유틀란트 해전을 치렀죠. 이러한 격전 속에서도 전황이 타개되지 않게 되니까 영국은 재차 일본의 해군 함정을 케이프타운과 지중해 방면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국의 요청에 대해서 데라우치 총리와 일본의 해군상은 일본이 이미 점령하고 있던 남양 군도의 영유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장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함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답신을 보냈죠. 여기서 남양군도는 앞에서 우리가 1914년에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확보했던 남양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령 남양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응낙을 했고요. 이 결과로 1917년 2월에 일본은 순양함 2척과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제2특무함대를 편성해서 싱가포르와 아덴만을 경유해서 지중해 말타에 파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구축함 내정을 정파를 합니다. 이 이후에 제2특무함대는 영국 지중해 함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년 9개월여에 걸쳐서 연합국 수송선의 호위 임무를 담당을 하거나 독일 잠수함과의 교전에 참여하는 등의 이제 활동을 전개하게 되죠. 일본은 지중해에 파견된 제2특무함대 외에도 제1특무함대와 제3특무함대를 편성해서 각각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방면의 경비작전과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아덴만까지의 항로에 대한 선박 호위 작전 임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 방면뿐만 아니고 이 지중해 해역에 이제 파견이 되어서 활발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게 되니까 유럽 각국은 일본의 육군 파병도 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번 육군 파병을 요청을 이미 했었죠. 그래서 이 재요청, 엄밀하게 말하면 재요청이죠. 그래서 프랑스 외상은 육군 10만 명 규모의 파병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이탈리아 전선으로 일본 병력 파견을 제안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일본은 만약에 이 일본 육군척이 일개 사단을 파병할 경우에 30만 톤 규모의 선박이 필요한데 일본에는 그와 같은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활동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이제 거절하게 되죠. 자, 그런데 1917년 4월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이제 당시 랜싱 국무장관은 5월 12일 일본의 태평양 해역에서의 양국 간 대독 군사 협력 및 중국 문제를 의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일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일본 양국은 9월 8일부터 일본을 대표한 이시 전 외상과 랜싱 미국 국무장관 등이 양측의 외교와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협상을 시작했죠. 자, 협상 결과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영토 보전과 기회균 등의 원칙을 확인을 했고요. 유럽 전역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태평양과 필리핀 방면에 5척의 군함을 대서양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은 하와이와 필리핀에 각각 순양함 한 척과 2척을 파견하기로 상호 합의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이시 랜싱 협정에 따라서 11월 15일 일본 순양함이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입항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1919년 1월까지 배치가 됩니다. 슬라이드에 11월 5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잘못되었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해군과는 달리 이 유럽 전선의 파병을 계속 거부해왔던 일본 육군은요, 이 1918년 말에 이 러시아 방면에 출병을 하게 됩니다. 1917년 11월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볼셰비키 정권은 12월에 독일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연합국의 전열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러시아 국내에서 볼셰비키 정부의 적군파와 그리고 반혁명파인 백군파 사이에 내전이 이제 일어나죠. 이 내전이 이제 확대가 점점 되면서 이 내전 와중에 러시아에 파병 중이었던 체코 군단이 적군파에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 등 연합국이 이 체코군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군 파병을 요청하게 되죠. 사실 일본 육군 내에는 1978년도 말에 작성했던 이 대러시아 작전 계획을 통해서 극동 지방에 혁명군이 진출할 경우에 육군의 전력을 사용해서 대응한다는 작전 방침을 이미 수립을 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참모차장 다나카와 또 제1부장이었던 우가키 이러한 육군의 실력자들은 극동 러시아의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고 동시에 만주 지역의 일본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육군의 러시아 출병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로였던 야마가타 등은 출병에 반대를 했죠. 야마가타는 데라우치 총리에게 제출했던 의견서에서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은 영국과 미국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될 것이고 일본의 국익에 절대 이롭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우려를 전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공동 출병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베리아 파병을 일본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마가타와 같은 원로들의 반로는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됐죠. 결국 1918년 8월에 일본은 요청받은 7천 명을 훨씬 뛰어넘는 7만 2천여 명의 병력 파병을 결정을 했고요. 선발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을 시켰죠. 자, 이후에 일본군은 다른 연합군 파병 병력과 서로 연합 협력하면서 아무로와 치타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했고요. 4년간 시베리아에 주둔을 하면서 이 지역의 분리 독립을 도모하는 어떤 작전을 전개하고 반혁명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아시아 태평양 전역 그리고 이어서 지중해와 시베리아의 전역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리 강화회와 워싱턴 회의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제국의 길로 들어선 일본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